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회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를 대강 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걸 봅니다. 원래 대통령은 과거의 절대군주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권력이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원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강합니다.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봐서 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밑에 보는 대로 그 인사권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등을 임명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헌법기관으로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등등의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헌법에 그 명시돼서 설치된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사들 몇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판사들 몇 사람도 역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입법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법권 그러는 것은 바로 법률을 만드는 권한인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소위 우리가 법률을 보통 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국회의 법률에서 위임된 부분을 보충해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행정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역시 입법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권이 있습니다. 행정권 그러는 행정부를 지휘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시에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것, 군대를 통솔하는 통수권, 이런 권한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공식적 권한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공식적 권한 중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과 재정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정해진 틀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인사권과 재정권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사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법원장 임명, 헌법재판소장 임명, 선거관리소장 임명, 총리 임명, 장차관 임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따져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 중에 인사권만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재정권은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이 재정권 그러는 거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쓸 거냐,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드릴 거냐, 이런 것들에 관한 겁니다. 근데 세금 얼마만큼 거두어 드린다라는 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 못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겠지만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도 떠들어대고 정당에서도 떠들어대고 시민단체 떠들어대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을 올린다 뭐 전혀 못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대통령이 국방부에 예산 많이 쓰자, 보건복지부에 많이 쓰자, 이런 거 함부로 결정 못합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요구를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짜가지고 정리하고 올리면은 그거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보통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걸 우리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예산, 그런 식으로 통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들 요즘도 논란이 되는 4대강 사업, 이게 다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는데, 그때 4대강 사업으로 정부 예산으로 1년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3조밖에 안 됩니다. 정부 총 예산이 300조인데 그중에 1%가 겨우 대통령의 예산으로 대통령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다가 쓸 수 있는. 지금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주 액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고 인사권만이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방금 본 실질 공식적 권한 중에 인사권, 그게 강력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지지입니다. 이 국민적 지지, 이게 대통령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힘이 아주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평가를 많이 해주면은 대통령 힘이 강해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공식적 권한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다른 집단들이나 조직들이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는 대통령의 힘이요, 다른 기관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 대통령의 말을 좀 따라주시오 라고 설득을 해서 다른 기관 쪽에서 설득을 당해주면은 그러면은 힘을 발휘를 하는데,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다른 쪽에서 거부를 해버리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화가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힘이 설득한 힘밖에 없다 라고 미국의 정치학자가 1960년대 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리차드 뉴스테드 그러는 사람이 대통령 힘은 power to persuade, 말하자면 설득할 수 있는 힘, 그거다. 설득이 안 되면 대통령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됩니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보고 대법원장한테 또는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또는 장관한테 야 이거 좀 합시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설득을 이게 옳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민적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확 지지를 해주면은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때 그게 말하자면은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이런 설득을 못하면요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그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찍이 암살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다가 조금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암살당했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정부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장관들 백악관에 있는 비서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없어요. 그 대통령 비서들이 놀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어디로 가셨나 해서 찾아봤더니 백악관 뒷정원에 한쪽 건에서 꽃을 이렇게 손을 보고 건드리고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따듬고 있죠. 그 비서가 가서 아니 대통령님 지금 바빠 죽는 판에 여기 앉아서 꽃이나 정원에 꽃이나 손보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원에 나와서 꼭 이렇게 손보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음대로. 더 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정도니까 요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저쪽으로 갖다 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정원사가 와가지고 이거 뭐 이때까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해서 심어둔 건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것도 큰 변화를 못하고 조그마한 꽃이나 이렇게 손보는 그 외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케네디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갈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한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딜 정책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수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고 대드는 거는 이거는 사회주의 정권이 하는 거다. 레닌의 스파이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에 나가서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라디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쭉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왜 집에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 벽난로 앞에 앉아서 라디오 연설을 해서 그 벽난로 앞에서 연설이라고 이름이 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쫙 나가서 라디오다가 한 번 나가면 어떨 때는 10분 하고 어떨 때는 5분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길게도 하고 국민들한테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이게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요. 국민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물론 지식인들이 야,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 잘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힘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바로 막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국민적 지지 또는 여론 그러는 게 대통령의 소위 힘이 된다. 근데 대통령이 그 지지를 못 받으면은 힘이 아주 약해져서 일을 거의 못 해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강 알아두는 게 좋다. 이게 대한민국에도 거의 이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대통령이 어떤 거는 대통령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를 많이 해서 거의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어떤 게 그 전혀 관여를 못 하는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는데 소득 재분배 정책은 원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 이전 정책입니다. 그런 건데 그건 주로 노동 정책에 관련된 거고 복지 정책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계층 또는 기업 그런 쪽에서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다음에 노동이나 이 하류층에 돈을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노동대표는 복지도 많이 돈 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노동 조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업 대표들은 아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기업이 도저히 채산이 안 맞아서 기업 경영을 못한다. 못하면 기업 망한다. 그러면 이게 뭐 전부 다 해고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부 대표가 나가가지고 3자 대표가 모여서 주로 결정을 한다. 우리나라도 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대강
노동계 대표, 기업 대표, 정부 대표 이래가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이 소득 재분배 정책 큰 틀은 여기에서 대강 정합니다. 상당히 미국식이 된 겁니다. 요 최근에 이런 식의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그 끼들 틈이 없습니다. 끼들 틈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 대표에게 대통령이 내 생각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배분 정책이 이것도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배분 정책 그런 게 뭐냐? 옛날에 나온 대로 도로 건설, 항만 건설, 그 다음에 상수도 건설, 하수도 건설 등등뿐만 아니라 대학에다가 연구비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기업에 수출 보조금을 준다. 뭐 준다. 돈 나눠주고 서비스 나눠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 서비스나 돈을 받는 수혜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담당을 하고 행정부처하고 그리고 국회에 그걸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강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예산 반영이 돼가지고 국회 예산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나오고 담당 행정조직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여기에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덤비들어서 이런 거 해달라. 그래서 저 울산에 항만을 재건축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저 인천 항만공사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분야에 막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담당 행정조직 이런 사람들이 대강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은 거의 영향력.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규제 정책의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규제 정책은 피규제자들하고 규제 때문에 혜택 받는 집단하고 양자 갈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제 정책 그런 게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린벨트 이거 절대로 공장 지어서는 안 된다. 주택 지어서는 안 된다. 뭐라고 이렇게 다 묶었던 게 규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 이거 풀자라고 나오면은 그러면 주택업자라든가 거기에 건설업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좋아해서 합시다. 그러지만 일반 시민들은 말도 안 된다 그거 왜 그래가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싸고 된다. 규제 같은 거는 보통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 때문에 막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쟁이 심해지고 하는데 그런 때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좀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대외정책, 국방이라든가 외교 이런 파트는 비밀도 필요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성도 강하고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분야에 딱 필요로 하는 공식 책임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장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딱 실무 담당하는 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강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강 알겠지만은 대통령이요, 국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대통령 별로 없습니다.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부분도 다음에 봅니다만은 행정부 내부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행정부처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부처가. 그래서 대통령이 의사결정했어요. 실제로 따져보면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행정부 내부는 그래서 전문성을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전문성을 축적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줘. 그래.
자, 왜 대통령이 실제로 전문성도 약하고 여러 가지 역량이 약하냐 하면은 대통령의 결정 능력을 좌우하는 개인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 요인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대통령이 건강이 별로 안 좋다라든가 나이가 아주 많은 대통령.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옛날에도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집중해서 뭘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야 될 일은 무수한 게 많고 집중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말하자면 전문 지식 옛날에 없던 걸 보충할 수도 없고 정보를 많이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대통령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하다. 시간 막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다. 그리고 어느 분야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일 많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내가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보면은 얼마나 건강한지 여하튼 막 그냥 앉아서 우리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회의하면 졸려 죽겠는데 보면 안 잡니다. 자지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눈을 뜨고 잡니다. 눈을 뜨고 자면서 그것도 한 1, 2분 눈 뜨고 깜빡 잡. 굉장히.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밤 늦게까지 경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실제로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마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일에. 근데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보면요. 건강도 좀 부족하고 시간 너무 부족하고 전문 지식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요. 대통령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옛날에 젊을 때 자기가 받아들였던 정보 거기에 편향이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게요. 머리가 한참 좋고 막 왕성하게 지식을 습득할 때 그 나이 때 공부를 하고 뭐 했을 때 알고 있었던 전문 지식이나 그때 정보가 이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머리에 한 구석이 남아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옛날 대통령들이 말하자면 젊을 때 알고 있었던지 어떤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야, 대학 교수 그 사람들 말이지 그 뭐 모여가지고 연구한다 그러고 연구비 얻어간다고 그러는데 연구는 하나 그 연구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왜 그래 그래. 대학 교수가 말이야 강의 노트 하나 가지고 말이야 몇십 년 동안 그놈만 들고 다니고 강의한다던데 이게 언제 이야기냐. 1950년대 6.25 사변 직후에 교수들이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절에 그때 강의할 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도 그 머리 남아가지고 그런 시대착오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현상이 나오면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볼 때 또는 직업 관료가 볼 때 대통령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걸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줄어든 대통령의 힘을 누가 그럼 대신하느냐. 대통령 비서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비서실이, 말하자면은 이때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정부처를 완전히 압도를 해서 비서실에서 중요한 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통령하고 인원회가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다른 대통령들은 비서실 쪽에서 쭉 이야기해 준 걸 받아요.
왜 그러느냐? 비서실은요, 바로 눈, 귀, 두뇌의 역할을 대행해 줍니다. 대통령이 시간 없고, 전문 지식 없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약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그럴 때 눈 역할하고, 귀 역할하고, 두뇌 역할을 해줍니다. 보완해 줍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요, 사람이 보는 것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뭐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요, 관심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없으면 안 합니다. 이게 현상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들도 편향되어 있는 정보, 편향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불안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눈, 귀, 두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장관이 대통령께 와서 이런 하고 갔다. 갔는데 수석 비서관이 가서 이거 대통령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장관 말이 옳은지 수석 비서관 말이 옳은 건지 긴가민가 하다가 수석 비서관 또 한 번 들어와가 그게 이렇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보태주고 몇 번만 해버리면 장관 이야기는 제껴져 버린 겁니다. 제껴져 버린.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비서실은 어떻게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비서를 아주 위험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비서를 옛날에 우리나라는 황관이 그런 역할을 잘 안 했지만은 중국 역사에 보면은 황제 밑에 황관이라는 놈들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황관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서들은 권한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놈들이 뭐라고 개입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청와대 비서가 몇 명 없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최고로 많았을 때 한 30명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일상적인 행정은 못 막.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부터 비서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비서실이 완전히 하나의 조직을. 그래서 제일 위에 비서실장. 근데 수석비서관. 차관급인데 보통 수석비서관이 7명, 8명 있습니다. 그 수석비서관 밑에 비서관이 있는데 이 차관복급인데 실제로 수석비서관이 급으로는 공식으로는 차관급이지만은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직 장관들이 이걸 많이 담당합니다. 차관들 출신도 간혹 하집니다만 장관들이 많이. 실제로 장관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해요. 비서관, 차관복, 역시 차관급 이상으로 영향을 행정하는 국장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석관 비서관실 밑에서는요, 행정부처 한두 개를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해서 행정 각 부처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또 그 밑에 행정관을 또 거느리고 있습니다. 행정관은 보통 행정부처 국장급들입니다. 국장급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국장급 이하들. 근데 비서관이나 행정관 중에 대다수가 각 부처의 엘리트 관료들입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골라서 청와대 비서실에 보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비서관도 되고 행정관도 되어서 위에 사람 보좌를 해서 하는데 왜 엘리트 관료를 보내느냐 하면은 각 부처에서 엘리트 관료가 가야지 이 사람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잘 이렇게 받아서 대통령도 설득하고 수석비서관도 설득하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는 엘리트가 가야지 유리합니다. 청와대에서 볼 때는 거꾸로 각 부처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가 와야지 이 친구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편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는 수석이나 비서관 중에는 대통령 선거할 때 열심히 거들다가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좀 적습니다만은 비서관 중에는 많습니다. 행정관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서관 행간 중에 엘리트 관료 출신이 대다수고, 근데 엘리트 관료가 아니고 일본 대통령이 임명한 비관료 출신. 이걸 요즘은요, 엘리트, 이 관료들은 늘공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봤죠? 늘공 그러는 말. 어공 그러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요즘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늘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늘 공무원. 평생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늘 공무원. 어공은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다고 그래서 어공이라. 이게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료 출신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중에는 정치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꽤 있지만은, 그러나 이 행정,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관료가 많아서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안건은 전부 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수석비서관 회의는요, 일주일에 5번 정도 합니다. 어떨 땐 4번 하고, 어떨 때는 뭐 6번 하고, 일요일까지 합쳐서 7번도 하고 하는데, 5번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그 중에 한 번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한 번은 4번은 비서실장이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이나 모여서, 수석비서관들이 모여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모두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여기서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과 수시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열고 개별 면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비서실이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됩니다. 보통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의 개인적 능력이 풍부하고 성격이 아주 강해서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은 못 참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성격이 강한 분이요.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아주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 자기가 직접 안 하면은 성에 안 찹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비서실이 별로 힘이 좀 약화됩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이 수석비서관, 비서관을 보는 눈이 아까 말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 황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일부러 일을 안 맡기려고 대통령 고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이 친구들이 내 보좌관으로 내 부족한 걸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맡기면은 이 정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비서실이 강한 영향을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막 대한민국에서 비서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당분간 그대로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은 비서실을 약화시키고 자기가 직접 하겠지만은 보통 경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왜 비서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면은 행정부처의 장관들이나 차관들, 중요한 고위직들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장관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중시하면은 경제부처 장관들, 특히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을 때는 서너 번까지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장관의 대통령에 따라서 통일 문제, 외교 문제를 중시하면은 외교부나 통일부 장관 같은 분들이 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나머지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가 힘듭니다.
한 번 만나더라도 혼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석 비서관하고 동석을 해서 만나요. 흔히들 혼자 만나야지 수석 비서관이 모르는 이야기, 수석 비서관과 의견이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틀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만나는 걸 독대라고 그럽니다.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근데 이 독대 신청을 하면은 수석 비서관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비서실장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비서실장도 모르는 이야기를 몰래 할까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대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관들 중에 나 독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장관들도 아무리 아까 이야기한 중요한 장관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겨우 있을까 말까 하고, 장관 중에 그거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에 대통령 중에 대통령께서 좀 게을러서 그런 분이 그랬겠지만은, 장관 중에요, 장관 발령장 줄 때 대통령 만나고 나중에 그만둘 때도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그동안 대통령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1년 있다가 그만둔 장관이 몇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다. 근데 수석 비서관, 비서관까지도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